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한글만을 떠올리지만 15세기의 조선이 전 세계의 과학기술을 이끈 최첨단 국가였고 그것이 세종대왕 제위 시절이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종 개인의 습관을 통해 세종시대 왜 창조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세종에게 창조 습관을 묻다입니다. 경영 전문가이자 창조 멘토인 저자 이홍 교수는 오랫동안 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생존의 방법으로 창의력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는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아닌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 특성에 가장 알맞는 창조적 인물로 세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천재급 인재지만 그가 보여준 역사적 성과들은 세종 개인의 창조적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 책은 말하는데요. 저자는 세종실록을 분석해서 최첨단 국가를 이끌었던 세종의 창조 습관을 추출했고 특히 세종의 개인적 창조 습관 5가지를 중심으로 현 시대에 적용 가능한 성공 전략을 풀어냅니다. 21세기에 무엇보다 중요해진 창의력의 비결을 600년 전 대왕 세종에게서 찾아보는 책 세종에게 창조 습관을 묻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왜 지금 세종인가? C4, J0, K21, 519라는 기호를 들어본 적 있는가? 1983년 일본의 이토 준타로 교수 등이 전 세계의 과학적 성과물을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 시대별로 정리해 수록했다.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생명공학 또는 드론 같은 기술들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중 15세기 초엽부터 중엽까지 국가별 과학적 성과를 정리한 것이 C4, J0, K21, 59다. 여기서 C는 차이나로 명나라를 의미한다. 당시 중국이 세계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과학적 성취를 4건 이뤘다는 뜻이다. J는 재팬으로 0건이다. 당시 일본은 무사들이 세운 무로마치 막부가 통치하던 시대였다. K는 동시대의 조선이었던 코리아로 21건이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과 중동 국가를 모두 합한 기타 국가, 즉 아더스가 19건이다. 이 기호는 무엇을 의미할까? 15세기 초엽부터 중엽까지 전 세계의 과학기술을 이끈 최첨단 국가가 바로 조선이라는 사실이다. 이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종이 등장한다.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나 1418년에 왕위에 오른 후 1450년에 세상을 떠났다. 정확히 세종이 재위하던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조선의 과학적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사람들은 우주로 로켓을 띄우는 미국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은 현재 미국에 비견될 정도였다. 세종시대의 어느 나라에도 로켓 발사체가 없었으니 천문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초정밀 계산력이 비교 대상이 된다. 당시 조선은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조선의 천문 관찰력은 미국 과학 잡지 네이처에 소개되기도 했다. 세종실록 1437년 2월 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성이 하늘 가운데서 나와 동북쪽으로 향해 들어갔는데 꼬리 길이가 4~5척이나 되었다. 햇무리를 했는데 양쪽에 귀고리를 했고 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에 가깝기가 반자간격쯤 되었다. 무릇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천문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꼬리가 130에서 160cm 정도인 유성이 관측되었고 다른 하나는 떠돌이별인 객성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전갈자리인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14일 동안 머물렀다. 이 기록을 참고로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이 객성이 1923년 미국 하버드 대학 천문 관측소가 발견해 촬영한 외소 신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성이란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주위에 수소 등을 빨아들이며 핵융합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밝아진 별이다. 기록 속의 신성은 없던 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밝게 보인 것이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1923년에 발견한 별은 1437년 조선이 발견한 별보다 더 작아진 신성이었다. 미국 천문학자들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이 별을 다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1437년의 세종실록 기록, 1923년 하버드 대학의 관찰, 그리고 2016년 자신들의 관찰을 추적해 이 별의 움직임과 수명 주기를 2017년 네이처에 소개했다. 조선의 천문 관측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정도는 세종대의 다른 성과들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다. 이때 천문에 관한 조선의 초정밀 예측 능력은 세계 정상이었다. 당시 한 국가의 천문학 수준은 개기일식을 예측하는 능력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 옛날에는 태양을 국가의 수반인 왕이나 황제의 상징으로 인식했으므로 태양이 가려져 어두워지는 것을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따라서 개기일식의 정확한 예측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다. 그 시대의 개기일식을 예측한 나라는 세 곳 정도다. 하나는 아랍 국가로 천문학이 일찍부터 발달해 회회력이라는 역법으로 개기일식을 예측했다. 중국도 예측했다. 아랍의 회회력을 가져다 만든 수시력 덕분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예측했다. 창조적 지향성. 양날의 칼인 왜라는 질문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습관. 세종의 왜는 달랐다. 세종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았을까? 당연히 왜를 통해서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왜라는 질문에 익숙했고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와 처방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병든 사람으로 한증소에 와서 당초에 땀을 내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던 것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흔히 있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널리 물어보아 과연 이익이 없다면 폐지시킬 것이요. 만일 병에 이로움이 있다면 잘 아는 의원을 보내어 매일 가서 보도록 하되 환자가 오면 그의 병 증세를 진단하여 땀낼 병이면 내게 하고 병이 심하고 기운이 약한 자는 그만두게 하라. 세종 4년 8월 25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 세종시대에도 오늘날의 한증막 같은 곳이 있었고 더 나아가 치료장소로도 사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세종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왜 모든 사람을 병증에 상관없이 한증소에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무조건 한증소로 보내지 말고 의원에게 땀을 내야 낫는 병인지 아닌지를 물은 후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백성들의 일상 습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세종의 모습이 보인다.
세종은 단순히 외만 던진 것이 아니다. 세종의 문제인식을 보면 앞에서 지적한 긍정적 외, 타인이 아닌 자신을 향한 외, 더 나아가 일하는 방식, 환경, 제도, 사물을 향한 외처럼 근원적 외를 던지는 습관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세종의 긍정적 외. 세종이 간이대라는 천문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한 말에서 문제에 대한 그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우리 동방이 멀리 바다 밖에 있어 무릇 시설하는 바가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에 따랐으나 홀로 하늘을 관찰하는 그릇에 빠짐이 있으니 경이 이미 역산의 제조가 되었으므로 대제학 정초와 더불어 고전을 강구하고 의표를 참작해 만들어서 측험하는 일을 갖추게 하라. 세종 19년 4월 15일. 세종은 조선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조선의 하늘을 모르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매우 깊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뭄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하늘을 쳐다본다고 원인을 찾을 수는 없고 그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세종은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이나 아랍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문학 서적 등을 참고해 조선의 하늘을 연구하라고 정초 등에게 주문했다. 왕이 하늘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왕이 관여하기에는 사사로운 일처럼 느껴져 짜증스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세종은 하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세종 자신을 향한 외. 세종은 항상 자신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특히 백성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다. 수재와 한재로 흉년이 해마다 그치지 아니하며 백성들은 근심과 고통으로 호구가 유리되고 창고도 텅 비어서 구제할 수 없다. 이제 정양의 달을 당하여 다시 한건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조용히 허물된 까닭을 살펴보니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마음이 아프고 낯이 없어서 이렇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다. 대소신료들은 제각기 힘써 하늘의 경계를 생각하여 백성의 이롭고 병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직언하여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에 부응되게 하라. 세종 5년 4월 25일. 세종 5년인 1423년에도 가뭄은 예외 없이 조선에 찾아왔다. 세종은 이로 인해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 말은 한탄과 자책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니 신료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 왜를 질문할 때 타인이 아닌 자신을 향했음은 앞에서 살펴본 개기일식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개기일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서운관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세종은 그에게 곤장을 치는 정도로 벌을 끝냈다. 서운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천문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내버려둔 장본인 중 한 사람임을 알았다. 이런 깨달음이 조선을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 대국으로 이끈 밑거름이 되었다. 세종의 근원적 왜. 세종은 왜라는 질문을 절대 피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기 느낌에 기대에 막연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고 이런가 저런가 하며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있었다. 근년에 와서는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지게 되고 평안도, 강원도의 두 도가 더욱 심하니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오사에 실책이 있었던가, 혹은 교조가 사리에 어긋났던가, 혹은 유사들이 봉행할 제 한갓 실속은 없이 형식만 잘 꾸며서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함이 없었던가. 혹시 백성들이 원망이 있는데도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가. 나의 대부들은 경술에 통달하여 정치하는 본의 대체를 잘 알아서 말을 할 만한 시기를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을 것이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하여 대답하라. 세종 5년 3월 28일. 가뭄이 최악에 이른 세종 5년에 그가 한 말이다. 도대체 왜 조선은 가뭄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세종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첫 번째 원인으로 조선인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이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은 농법이었다. 이러한 물음은 조선의 농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고 농사직설이라는 최고 수준의 농서지필로 이어졌다. 세종은 두 번째 이유로 국가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국가가 백성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첫 번째 정보는 하늘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식무기를 언제로 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식무기는 4월 5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4월 5일에 맞춰 나무를 심으라고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정보다. 이 정보가 잘못됐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알리는 정보가 정확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정보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농사의 때를 알리는 절기였다. 조선은 중국의 절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세종은 그 사용이 잘못되어 가뭄을 더욱 부채질한 건 아닌지 질문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관리, 즉 유사들이 건성건성 일한 탓은 아닌지 물었다. 이 질문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종의 다른 조치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세종은 관리들이 성심을 다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조선의 제도에서 찾았다. 수령 6기법이 일례다. 조선은 수령의 임기가 30개월인 수령 3기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세종은 이를 임기 60개월인 수령 6기법으로 바꿨다. 수령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이 없어서 일을 대충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세종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을 물었다.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창조적 개방을 위한 세종의 일과 첫 번째, 윤대. 세종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했다. 그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반드시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윤대다. 돌아가며 누군가와 독대를 하는 것이다. 누구와 독대했을까? 왕이니까 영의정이나 좌의정 또는 장관급인 판서들과 했을까? 세종이 주로 만난 사람들은 실무 책임자들이었다. 세종은 정부 조직의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싶어 이들과 만나려 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CEO가 부닥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실무계층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던 잭 웰치 역시 같은 이유로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도대체 조선이라는 국가를 이끄는 실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갈까? 세종은 이 의문의 해결책 중 하나로 윤대를 택했다. 기록에 따르면 변계량 등 10인이 세종에게 중국 송나라 시절 황제가 신하들과 돌아가며 이야기 나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누가 게으르게 일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었다. 건의를 받아들인 세종은 문씨는 종 6품 이상, 무씨는 종 4품 이상이 매일 들어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명했다. 종 6품 문씨는 오늘날 5급 사무관 정도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종이 윤대하는 동안 왕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사간을 나가 있도록 한 일이다. 기록에 의하면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윤대에도 자신들이 참여해 기록해야 한다고 청했고 세종은 이를 거부했다. 사관이 참여하면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종의 윤대는 3가지 효과를 낳았다. 첫 번째는 실무자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고위 관료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고위직 관리들은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할 수밖에 없다. 세종은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 세종은 윤대 후 나가는 이들에게 함구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세상에 함구는 없는 법이다. 특히 실무자들의 윗선은 궁금해하지 않을 리 없다. 어떤 형태로든 오간 대화를 들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을 귀뜸받았을 것이다. 만약 윤대를 마친 세종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독대한 사람의 상관들을 보고 한 번씩 웃어준다고 상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그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어서다. 그러니 고위 관료들이 세종에게 거짓말이나 입에 발린 말만을 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세종은 이를 노렸을 것이다. 두 번째 효과는 윤대를 통한 사실 정보 획득이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좋든 싫든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다. 가공된 정보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탁상공론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예단에 내린 결정을 말한다. 세종이 얼마나 사실에 목말라 했는지는 가문 문제와 관련해 관리들의 죄를 물은 일화에 잘 나타난다. 세종 6년인 1424년 가뭄으로 고을 수령들이 임의로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들킨 사건이 일어났다. 신하들은 이 사건을 수령들이 가뭄을 구제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 보고를 빠뜨린 것이라고 두둔했다. 세종은 이 말을 듣고 대노했다. 원래 세종은 크게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매우 화를 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수령을 죄주려는 것은 백성이 굶주려 창고를 풀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비록 창고를 바로 풀었다 손 치더라도 뒤따라 곧 전달하고 또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대로 전개하였다면 무슨 죄줄 것이 있겠느냐. 창고를 풀고도 국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미수한 것을 망령되게 이미 거두었다 하여 국가를 속였다. 세종 6년 6월 15일 세종은 곡식을 푼 수령들을 죄주는 이유는
없는 창고에서 곡식을 풀어주어서도 아니고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을 탓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장부에 제대로 기록했다면 죄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이 화내고 벌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과 국가를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종은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에 입각한 결정을 하고 싶었다. 거짓이 올라오면 결정도 잘못되고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국가도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다. 윤대의 세 번째 효과는 정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었다. 높은 자리, 그것도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다. 실무자들은 큰 그림은 보지 못해도 세세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세종은 중급 관리자들과 독대하여 실무 정보를 입수하고자 했다. 세종의 창조적 흡수 역량. 세종의 창조력을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의 창조적 흡수 역량이다. 흡수 역량이란 세상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다. 책에 나오는 말을 이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전에서 튕겨낼까? 알아듣지 못해서다. 사람마다 용어 체계가 다르고 지식의 양과 폭이 달라 생소한 단어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하품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적이 있는가? 또는 책을 읽다 어느새 잠든 적이 있는가? 이야기 자체가 재미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경우가 많다. 인간의 뇌는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들을 때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특성이 있다. 하품하기와 졸기가 이를 설명하는 현상이다. 정도는 낮더라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동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흡수 역량이 낮음을 말해준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학습이다. 학습이란 일정한 지식을 머리에 쌓는 행위를 말한다. 흡수 역량이 풍부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종의 학습은 매우 유명하다. 본인 스스로도 다음처럼 말했다. 내가 경서와 사서는 보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지금은 늙어서 능히 기억하지 못하나 지금에도 오히려 글 읽는 것을 치우지 않는 것은 다만 글을 보는 동안에 생각이 일깨워져 여러 가지로 정사에 시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다면 글 읽는 것이 어찌 유익하지 않으랴. 세종 20년 3월 19일. 이 기록에서 세종은 유학서인 경서는 물론이고 역사서들까지 빠짐없이 읽었다고 고백한다. 나이 들어서도 책 읽기를 그치지 않는 까닭은 글을 읽는 동안 깨우침이 있고 이것이 국가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종이 말한 깨우침은 바로 창조적 흡수 역량을 의미한다. 책 읽기에 깊이가 쌓이고 다양한 서적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분야 책을 읽을 때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또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어려운 내용들도 술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흡수 역량이다. 세종은 이렇게 얻은 깨달음을 국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
세종은 식사할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책을 읽었다. 세종의 독서 방식은 잘 알려진 대로 정독과 다독이다. 정독은 같은 책을 100번 이상씩 읽는 그만의 습관을 말한다. 실제로 세종은 사서삼경 같은 책을 백독백습했다. 100번을 읽고 100번을 써봤다는 말이니 달달 외울 때까지 읽었음을 뜻한다. 이로써 세종은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단단하게 할 수 있었다. 세종은 정독으로 세상을 보는 원칙을 기르고 마음을 수양했다. 하지만 정신세계만 강조하는 책만 읽으면 고집불통이 되기 쉽다. 논리를 위한 논리, 명분을 위한 명분에 갇힐 수 있다. 세종은 이를 경계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도 함께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 방법이 바로 다독이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었다는 말인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세종의 다독은 많은 종류의 책을 한 번씩 읽었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책들은 수십 차례씩 반복적으로 읽었다. 세종은 구소수관을 30번 넘게 읽었다. 필원잡기에서는 100번, 1000번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복해서 많이 읽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세종은 여러 방면의 책을 읽고 공부했다. 세종의 창조 습관 종합. 세종의 창조 습관은 창의적 인물들의 특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창의성 이론에 비추어 보면 다음 세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다. 창의적 사고. 고착 또는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는 사고를 말한다. 창의적 인물들은 이 사고에 능하다. 지식과 경험. 책에서 보고 배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경험이 지식이다. 창의적 인물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이 있다. 동기. 창의적 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에 몰입하는 힘이 강하다. 세종이 보여준 창의력의 또 다른 기반은 창조를 향한 그의 에너지였다. 창조적 에너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뭄이 들었을 때 궐안에 초막집을 짓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직접 체험한 일이었다. 한 번 마음먹으면 끈질기게 이루고자 한 그의 열정도 근간이 되었다. 이 둘의 시너지가 세종의 창조적 에너지를 극도로 끌어올렸다.